왜 20초? 아까부터 하고 있었나? 시작한 지 20초 지났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지금 마이크가 됐고 공유도 됐고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숫자를 좀 키워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 정도면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 잘 보일까요? 하여튼 네, 어쨌든 오늘 발표 시작할게요. 이렇게 어떤 주제로 해야 될까를 막 이것저것 고민해 보다가 뭐 저번에 하셨던 뭐 백프로파게이션 없이 뭐 트레이닝 하는 거 뭐 이런 거라도 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제 나름의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서 그냥 제가 알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잘 모르는데 그중에서도 어쨌든 뭐 그나마 컨볼루션 들어가는 거는 뉴럴 네트워크에서 좀 많이 봐서 이미지 쪽 관련된 건 뭐 대략 그래도 뭐라도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어텐션 관련해서는 제가 어쨌든 제대로 페이퍼를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진원님도 설명해 주시고 뭐 민웅님도 옆에 설명해 주시고 막 했는데 문제는 그들의 설명을 들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슨 말씀을 막 해주시는데 뭔가 알 것 같은데 가서 보면 문제 하나도 못 보이고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준비를 했더니 그걸 다 알게 되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공부를 그래도 많이 해야 되는 도메인 같고 근데 어쨌든 최대한 제가 알고 싶었던 거 제가 제일 몰라서 짜증났던 거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제가 모든 발표할 때마다 하는 부탁이지만 잘 모르시겠으면 꼭 질문을 해주시고 뭐 끝나고 나서도 질문해 주셔도 되고 근데 질문은 주저하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충분히 잘 설명할 수도 있을 자신이 많이는 없는데 어쨌든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페이퍼는 2017년도에 닙스에 발표된 구글 브레인에서 바스완이 하여튼 이 아저씨가 쓴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예요. 아까 밥 먹고 아까 잠깐 생일 축하할 때도 얘기했지만 참 제목이 멋있어요.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 제목도 멋있고 제목만 멋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 페이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거 앞뒤로 조금 그래도 약간 찾아봤는데 이 페이퍼가 나오기 전과 나온 후가 많이 달라요, 분위기가. 이 페이퍼 나오기 전에도 어텐션이라는 말은 있었거든요. 뭐 어텐션 쓰는 것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 정도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뭔가 같은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 나오고 이 이름이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뒤부터 뉴럴 네트워크 트렌드가 완전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17년도쯤에 SK로 회사를 옮겼고 그 있던 회사에서도 비슷한 저희가 하는 거랑 비슷한 일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NLP 풀 때 RNN 쪽을 많이 했었고 RNN 쪽도 많이 하고 뭐 뭔가 이것저것 좀 RNN 하면서 RNN의 문제점 해결하고 뭐 이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이 페이퍼 나오고 나서 싹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냥 뭐 RNN이라고 하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도 꽤 되게 촉망 맞는 나름 괜찮다고 평가받는 뭔가 분야 같았는데 정말 싹 다 없었어요. 그냥 싹 다 없어지고 지금은 이미 아시다시피 되게 많은 트렌드를 다 트랜스포머가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저희 오브젝트 디텍션 이쪽 이미지 쪽 처리도 다 트랜스포머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그래서 어찌 보면 진짜로 이 당시만 해도 뭔가 가속기나 무슨 포커싱에 컨볼루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잘 돌릴 수 있을까가 포커싱이었는데 물론 뭐 트랜스포머도 컨볼루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 이쪽으로 다 트렌드가 완전 옮겨간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제가 아는 어텐션에 대해서는 너무 뭔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장황하지만 이 페이퍼를 그냥 굳이 여러 번 비짓했지만 다시 한번 하려고 한 이유고요. 문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제가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약간 두렵지만 어쨌든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이퍼 제목은 이렇고 이게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은 트랜스포머라고 많이 불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뉴럴 네트워크 쪽에서의 대부분 이게 17년도 발표니까 17년도 발표에서 지금까지도 트랜스포머가 대된 거 보면 정말 시장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오래 안 가거든요. 한 분야. 근데 진짜 트랜스포머 나오고 나서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페이퍼를 위주로 설명을 당연히 드릴 거예요. 이 페이퍼에 나오는 컨셉이 정말 중요하고 이 컨셉을 다 확장하거나 뭐 좀 바꿔서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어텐션이라고 하는 컨셉이 이 페이퍼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그 이전에 나왔던 페이퍼에서의 어텐션과 얘가 어텐션 이제 올유니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다른지 그것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었고. 그래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앞쪽에 그냥 제가 지훈님한테 받았던 그 템플릿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그냥 최대한 페이퍼에 있는 그냥 패러그래프를 대부분 갖고 왔고요. 이 순서로 설명하진 않을 거고 뒤에 있는 그냥 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리를 그냥 제가 어펜딕스에 있는 순서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고한 뭐 블로그나 이것저것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더 참고한 페이퍼들이 조금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다 최대한 리퍼 달아놨고요. 중간중간 제가 설명에는 어딘가에도 이렇게 리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솔직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 리퍼에 달린 블로그 설명이 훨씬 더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정도로 설명할 자신은 솔직히 아직 없는데 이제 그걸 다 찾아보시려면 분명 좀 힘드시긴 하시니까 근데 제 결론은 제가 아무리 서머리를 잘하고 발표를 잘해도 그거 한번 읽어보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냉정하게 제가 그 정도로 아직 할 자신은 없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린 페이퍼는 이거예요. 어텐션 올리니지.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이해 안 됐던 것들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텐션이라고 하는 게 이 페이퍼만 나오는 거 아닌데 그 이전의 페이퍼들은 도대체 뭐 했지라는 거를 보다 보니까 여기 어디 있어?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설명할 페이퍼들은 약간 좀 중구난방인데 하여튼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 페이퍼가 푸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맨날 말하는 그 시퀀스 투 시퀀스 프로블럼이라는 걸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시퀀스 투 시퀀스 프로블럼은 어떤 임의의 인풋 시퀀스를 아웃풋 시퀀스로 매핑하는 문제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시퀀스라고 하는 건 뭔가 타임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제일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머신 트랜슬레이션이고요.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제외하고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인풋 시퀀스를 다른 도메인으로 어떤 매핑하는 뭔가 문제는 이 시퀀스 투 시퀀스 프로블럼으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시퀀스 투 시퀀스 프로블럼 중에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트랜스포머가 처음 나오게 된 도메인은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냥 말 그대로 기계 번역이죠. 그냥 말 그대로 제일 많이 나온 랭귀지 투 랭귀지 뭐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뭐 영어를 절먼으로 바꾸거나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거나 이런 거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제 개인사지만 제가 영어에 뭐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뭔가 제 약점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그냥 좀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이걸 좀 잘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안 그래도 이제 이 트랜스포머가 이런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간단히 먼저 제가 처음에 이 트랜스포머가 어쨌든 나오는 약간 앞뒤 배경에 해당된 특히 머신 트랜슬레이션 과정에 해당된 걸 잠깐 조금 서머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기존에 했던 회사에서 했던 거랑도 약간 상관성이 있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여기 정의한 대로 랭귀지 투 랭귀지로 바꾸는 트랜슬레이션 타스크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 도메인은 기본적으로 되게 예전부터 있었어요. 어찌 보면 얘가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최근에 처음 된 것도 아니고 되게 수십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하니까 뭔가 랭귀지 사이에 뭔가 번역 같은 걸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뭔가 자동으로 하고 싶었던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예전에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룰 베이스로 아주 예전에 했던 리서치들은 룰 베이스로 머신 트랜슬레이션 한 뭐 기본적으로 워드 베이스로 말 그대로 룰 베이스니까 특정 워드 다음에는 특정 단어가 나와야 되는 이런 말 그대로 룰을 정하고 그 룰을 기본으로 하는
룰 베이스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이 페이퍼 발표되기 이전 그리고 지금도 어찌 보면 가끔 이제 물론 잘하는 회사들은 그렇지 않지만 SK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했었던 누구라고 하는 그런 뭐 그런 비서 뭐 근데 그런 거 할 때도 이런 모델을 썼었거든요. 스태티스컬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프레이즈 베이스고 뭐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하는 거. 약간 수학적으로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해서 확률 분포로 문제 푸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인포메이션 시어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확률적으로 문제 푸는 그래서 이 확률적으로 문제 푸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이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특정 문장이 있으면 특정 문장의 특정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올지를 확률적으로 다 일종의 이 랭귀지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뭔가 딕셔너리를 다 만들고 확률을 가지고 뭔가 기본적으로 머신 트랜슬레이션 하는 스킴이에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게 뭐 아까 룰 베이스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SMT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성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쪽 나오고 머신러닝 쪽 나오면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도메인이 생겼어요. 말 그대로 머신러닝을 베이스로 하는.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을 베이스로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RNN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으로 어텐션 나오기 전까지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나 NLP 쪽 처리에서 거의 이 페이퍼가 다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페이퍼는 RNN을 기반으로 해서 RNN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RNN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거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RNN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이고 이거는 뭐 물론 진호님이 한번 하셨던 걸 리비짓하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퀀스가 있는 거, 인풋 시퀀스가 있는 거에서 그 시퀀스의 시퀀스의 뭔가 시멘틱을 최대한 가져가는 해결 방법.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RNN 방식은 기본적으로 에 대한 어떤 약점이 있었는데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뭐 LSTM이라는 것도 나오고 GRU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뭔가 하여튼 저희가 막 그 진호님이 하시는 세미나를 막 들어오면 되게 다양하게 있었던 것 중에 이 LSTM하고 GRU 관련된 이런 부분은 다 RNN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NMT 도메인에서 이 RNN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차지하던 비중이 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RNN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뭐 이런 다양한 아키텍처들이 나왔는데 얘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못했어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기본적으로 이게 시퀀셜로 컴퓨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뭔가 센턴스가 있으면 센턴스에 계속 내가 특정 예측하고자 하는 단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디펜던스를 못 찾는 롱텀 디펜던스가 사라지고 뭐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뭐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 해가지고 다 뭔가 정의했었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어쨌든 뭐 롱텀, 숏텀 메모리라고 하는 것도 롱숏텀 메모리라고 하는 것도 뭔가 기존의 디펜던스가 길게 있는 것도 기억하고 특정 불필요한 부분은 뭐 하기 위해서 나온 애들인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지금 이 페이퍼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 페이퍼가 기본적으로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것만 써서 기본적으로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것만 써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명 들을 때마다 잘 이해 안 됐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텐션을 쓰고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여기 설명드린 이 이펙티브 어프로치 투 어텐션 베이스 뉴럴 하여튼 이 페이퍼도 15년쯤 나온 페이퍼인데 이 페이퍼도 기본적으로 어텐션을 가지고 NMT를 푸는 페이퍼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어텐션은 얘만 쓰는 게 아니고 되게 많은 페이퍼에서 쓰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다른 페이퍼에서 쓰고 있는 거랑 얘는 대체 뭐가 틀려서 이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대단하게 뭔가 이렇게 추앙받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는지를 조금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 페이퍼가 아까 말씀드린 얘가 뭐가 도대체 얘는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찾아봤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트랜스포머 페이퍼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기존의 NMT에서 풀고 있는 특히 이제 이 페이퍼가 NMT에서 어텐션을 쓰는 최초의 페이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페이퍼에 지금 제가 얘기한 이 페이퍼 나중에 참고해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기본적으로 포커싱하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 정의했지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모달리티에 대한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그게 모달리티라는 게 뭐냐면
왼쪽 문장이 있고 오른쪽 문장이 있으면 말 그대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각각이 대응되는 대응 관계를 찾잖아요. 대응 관계를 찾을 때 오른쪽에 있는 B가 왼쪽에 A 어디랑 어느 포지션이랑 기본적으로 대응되는지에 대한 뭔가 로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얼라이먼트라고 정의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 페이퍼에서 포커싱하고 있는 건 인풋 시퀀스가 있고 아웃풋 시퀀스가 있으면 인풋하고 아웃풋이 어떻게 얼라이먼트 되어 있는지를 배우는 일종의 그거를 어텐션 기반으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하고 지금 제 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페이퍼가 어쨌든 처음에 이 트랜스포머 페이퍼를 처음에 보시면 얘가 이 어텐션을 활용해서 뭐 글로벌 어텐션, 로컬 어텐션이라는 걸 써서 근데 이 페이퍼까지만 나올 때만 해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기본적으로는 RNN을 기반으로 했어요. 이거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RNN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했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이 어텐션이라는 걸 어디에 추가했냐면 인풋하고 아웃풋 사이의 릴레이션십 구하는 데만 어텐션을 썼어요. 그러니까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제가 제일 이해 못했던 도대체 어텐션이라고 맨날 나오고 페이퍼 이 어텐션이죠 올유니드에 나오는 어텐션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 중간에 셀프 어텐션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뭐 페이퍼를 잘 읽어보지도 않았고 했으니까 어텐션과 셀프 어텐션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없었는데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기존에 어텐션을 썼던 다른 페이퍼들하고 얘가 차이가 있는 건 말 그대로 어텐션이 모든 게 다잖아요. 얘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얘는 인풋하고 아웃풋 사이의 얼라이먼트만 어쨌든 어텐션을 보는 게 아니고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인풋 시퀀스에 대한 어텐션, 아웃풋 시퀀스 자체에 대한 어텐션,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어텐션 이 세 가지를 봐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어텐션은 여기도 있는 이런 뭐 이게 꼭 얼라이먼트라고 표현할 건 아니지만 서로 다른 인풋 시퀀스와 아웃풋 시퀀스에 대한 어텐션이 일반적으로 어텐션 개념을 정의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말하는 그런 거죠. 아웃풋 특정 부분을 볼 때 인풋의 어딘가를 전체 인풋 시퀀스 중에서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 봐야 되는 어디라는 포지션을 포커싱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걸 포커싱하기 위해서 위한 정보를 만드는 걸 어텐션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여기도 보통 있어요. 기존 페이퍼들에도 다 어텐션은 아까 말씀드린 인풋 시퀀스와 아웃풋 시퀀스의 상관성을 보는 어텐션에 대한 정의는 다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 이 페이퍼는 기본적으로 그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셀프 어텐션, 그러니까 인풋 자체에 대한 어텐션, 아웃풋 자체에 대한 어텐션에서 포커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기존에 어텐션을 쓰고 있는 다른 NMT 페이퍼랑 제일 차별화된 점이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페이퍼에서는 그래서 뭐 얘가 기본적으로 인풋 시퀀스와 아웃풋 시퀀스의 얼라이먼트를 보기 위한 어텐션을 보고 있고 그 어텐션을 찾기 위해서 뭐 글로벌 어텐션, 로컬 어텐션 이런 걸 찾는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는 여전히 RNN 베이스라는 거. RNN 베이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RNN이라고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면 그 이전 어떤 특정 시퀀스의 인풋 이전 결과가 스테이트가 계속 넘어오는 거죠. 리커시브하게 계속 이전 스테이트에 뭐 뭔가 이전에 뭔가 계산한 결과값이 계속 프로파게이션 되면서 중복돼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RNN 구조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쪽 파란색은 인풋이고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웃풋인데 각각의 이런 뭐 랭귀지 트랜슬레이션에서 보면 문장의 단어들에 대한 인포메이션들이 각각 이 안에서는 RNN 구조로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 페이퍼에서는 2015년 이 페이퍼에서 RNN 구조로 살아있고 다만 이 인풋 시퀀스에서 아웃풋 시퀀스로 연결되는 이 부분만 여기에 어텐션이라고 하는 걸 추가했고 뭐 이 페이퍼가 메인은 아니니까 이 페이퍼에서 뭐 글로벌 로컬이라고 하는 걸 어떤 스킴을 써서 조금 더 정확도를 높였다가 이 페이퍼의 요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텐션이 들어간 것까지는 여기까지는 어텐션이 그런 건가 보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 거에서는 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잠깐 스킵한 부분인데 기본적인 이런 시퀀스 투 시퀀스 프로블럼에서 기본적인 아키텍처가 이런 시퀀스를 갖고 있어요. 인풋을 어쨌든 뭔가 인풋의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특정 컨텍스트로 바꾸고 이 컨텍스트로 바꾸는 과정을 보통 인코더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컨텍스트를 바꾼 다음에 이거를 내가 원하는 특정 결과로 뽑아내는 걸 디코더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원래 뭐 인코딩, 디코딩의 정의랑 어느 정도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인풋 시퀀스를 아웃풋 시퀀스로 매핑하는 이 프로블럼을 풀 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이 페이퍼에서 유일하게 뭐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모든 이런 뭐 인풋 시퀀스를 아웃풋 시퀀스로 매핑하는 이런 문제를 푸는 모든 아키텍처는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코더랑 디코더. 그러니까 이 페이퍼에서의 유니크니스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코더를 어떻게 만들고 디코더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컨텍스트로부터 아웃풋 시퀀스를 어떻게 뽑아내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 트랜스포머 페이퍼 전까지는 인코더랑 디코더를 만드는 과정이 주로 대부분 RNN 기반의 뭔가를 썼고 RNN 기반의 뭔가를 쓰면서 그걸 개성하는 뭐 LSTM, GRU 같은 걸 썼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 페이퍼는 인코더도 어텐션, 디코더도 어텐션 만들어진 컨텍스트로부터 그러니까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넘어가는 이 컨텍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도 어텐션을 쓰는 구조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 페이퍼가 기본적으로 어텐션이 이제 올유니드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일 이해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계속 어텐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텐션은 셀프 어텐션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었고 또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던 퀘스천은 그러니까 저 여기 제 나름의 퀘스천을 정리했었는데 셀프 어텐션과 어텐션이 뭐가 다르고 도대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건 이게 도대체 뭐가 좋은 거고 그리고 이 페이퍼에서 맨날 Q케이블이 쿼리, 키, 밸류라고 하는 거 맨날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걸 자꾸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이 페이퍼가 끝나고 나면 이제 트랜스포머가 끝나고 나면 일단 버트나 뭐 GPT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버트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로만 구성되어 있고 뭐 GPT는 뭐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뭐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모르겠는 건 어쨌든 페이퍼를 보면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텐션이라는 게 특정 아웃풋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전체 인풋 시퀀스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거다 뭐 그건 되게 컨셉은 괜찮네 뭐 되게 기존에 했던 것보다 멋지다 근데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이런 느낌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간 이제 이 트랜스포머가 실제 동작하는 과정을 좀 보면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이거부터 조금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좀 이것저것 하도 막 이 블로그 저 블로그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걸 보다 보니까 뭔가 저한테 맞는 걸로 그냥 갖고 와서 많이 갖다 붙였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설명이 뭔가 마음에 안 드시면 약간 여기 리퍼되어 있는 걸 좀 참고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머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뭐냐면 트랜스포머를 트레인을 한다고 하면 결국 뭘 트레인할 거냐면 결국은 어쨌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풋 시퀀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거라고 하면 어쨌든 한국어에서 이런 문장이 들어올 거고 뭐 어제 카페에 갔었고 거기 사람이 많더라는 어떤 인풋 시퀀스가 한국말로 들어올 거고 아웃풋 시퀀스는 뭔가 영어로 뭐가 나오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시퀀스 프로블럼 푸는 인코더랑 디코더로 푸는 문제를 이렇게 포뮬레이션 하는 거는 원래 기존부터 많이 있던 거니까 이렇게 인코더랑 디코더가 있다고 치면 결국은 제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인코더랑 디코더가 내가 이 문장을 주고 처음에 이제 뭔가 이제 번역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I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웬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to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기본 목적이 어쨌든 이 트랜스포머 자체 논문은 어쨌든 NMT를 푸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적이 이거예요. 어쨌든 이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잘 나오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 인코더를 잘 만들어야 되고 이 디코더를 또 잘 만들어야 되고 이 디코더랑 인코더 사이의 연관성도 잘 만들어야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트랜스포머에서 어쨌든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가지고 처음에 empty 스트링이 들어오면 I라고 하는 게 I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번역돼서 나올 확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트레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웬트라고 하는 단어도 처음에 empty string에 이제 기본적으로 디코더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디코더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자기가 낸 아웃풋이 자기 자신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걸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코더에서 웬트가 나오기 위한 인풋으로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전에 나온 결과 empty string의 i라고 하는 결과랑 이 인코더에서 또 나온 이 어떤 인포메이션, 인코더에서 뽑아놓은 이 인포메이션이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게 이 디코더에서도 이게 들어왔을 때 웬트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트레이닝이 돼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2가 나오게 2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뽑아놓은 인포메이션과 여기 나온 문장이 기본적으로 인풋으로 들어가서 2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돼요. 질문 네. 될까요? 네, 계속 하셔도 돼요. 제가. 얘는 그 디코더에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 다음 문장 선택할 때 네. 그리디하게 선택을 하나요? 아니면 다음 문장을 선택할 때 사실 이제 얘가 만약에 디코더 I went까지 나왔는데 네. 그다음 나올 단어가 I went 뭐 파크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단어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나올 단어에 의해서 사실 앞에 나올 단어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택한 단어가 최선이 아닐 수 있잖아요. 더 문장이 길어졌을 때 네. 그런 경우는 얘는 근데 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제가 어떤 상황에서 다음에 나올 단어라는 거를 뭐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인포메이션이 기본적으로 제가 넣은 이 I went라는 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인코드에서 제공해준 인포메이션에도 담겨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하는 목적은 이 인코더에서 있는 이 소스, 이 인풋 시퀀스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익스트랙트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간에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인풋에서 아웃풋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그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는 중간 레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얘가 소스 인포메이션도 최대한 많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소스랑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소스 인포메이션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거기서 제가 지금 이 I went 다음에 매핑이 잘 됐다고 하면 I went 다음에 실제 어떤 특정 장소로 간다는 거가 뭔가 그 인포메이션 추출이 됐을 거고 그걸 기반으로 풀하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인풋 문장이 이게 아니고 뭐 내가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갔는데 빠르게 갔다. 이런 식의 문장이었었으면 웬트 다음에 부사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사가 장소를 향한 부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구조라서 그러니까 이게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인풋으로 들어간다는 거 앞에서 이게 다시 피드백돼서 인풋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 얼마나 정보를 잘 뽑아서 이쪽으로 넣어주냐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뭐 제가 정확히 의도하신 거를 다 정확히 커버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하는 어텐션은 아까도 말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인코더랑 디코더 사이의 어텐션,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어텐션은 뭐 이제 대충 생각하시는 뭐 대충 그거겠지 하는 그런 내용일 거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셀프 어텐션이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키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은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인풋 아웃풋 어텐션, 그러니까 아까 말한 카페가 현재 인풋 시퀀스 중에서 버기라는 단어, 카페라는 단어랑 상관성이 크다.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렇게 보면 조합이 어떻게 될 거냐면 만약에 아웃풋 문장이 있다고 치고 아웃풋 문장이 있고 인풋 문장이 있고 모든 단위는 기본적으로 워드 단어. 그러니까 만약에 워드 개수가 여기가 100개고 여기가 100개면 100 곱하기 100만큼의 매트릭스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코릴레이션에 해당하는. 그래서 그 중에서 카페라는 단어는 그 중에서 거기라는 인풋 시퀀스의 워드랑 카페라고 하는 이 인풋 시퀀스 워드에만 디펜던스가 진하게 있고 코릴레이션이 큰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줄은 있지만 거의 숫자값이 적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게 계속 얘기했던 이 페이퍼 이전에도 있던 이건 어텐션이에요. 이거는 그냥 다른 페이퍼들도 이렇게 했어요. 다른 페이퍼들도 물론 이 어텐션을 아까 뭐 제가 이전 페이퍼 글로벌 어텐션, 로컬 어텐션이라고 해서 이 인풋 시퀀스를 풀로 다 안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풀로 다 보는 게 글로벌 어텐션이고 인풋 시퀀스 안에서
특정 문도 안에서만 보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뭐가 됐던 일반적으로 이제 이 페이퍼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어텐션은 이제 거의 글로벌 어텐션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홉 시퀀스에 있는 특정 워드는 인풋 시퀀스에 있는 모든 워드를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롱텀 디펜던스가 없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RNN은 이게 쭉 앞서 계속 쌓이다 보니까 뭐 계속 말했던 뭐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에 롱텀 디펜던스 없어지는 문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퀀스상 앞에 있는 거에 디펜던스가 많이 걸렸다면, 얘는 어쨌든 이 어텐션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든 단어에 다 보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얘가 유니크하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긴 거죠. 인코더랑 디코더 쪽에 셀프 어텐션이 좀 이제 제가 보기엔 이거 저는 제가 이 페이퍼에서 느꼈던 이제 잘 몰랐던 것 중에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았어요. 아, 이게 셀프 어텐션이 되게 어텐션하고 말만 어텐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얘네가 생각하는 이건 좀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단어 정의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인풋 시퀀스 안에서의 어텐션을 보는 거예요. 인풋 시퀀스 안에서 어텐션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게 어제 카페 갔었어. 이 사람 많더라 할 때 이 기점표를 보면 거기가 결국 내가 카페인 거잖아요. 우리말에서. 거기가 카페 간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라는 단어가 어제 카페 갔었어. 사람 많더라 중에서 갔었어랑 카페 쪽에 코릴레이션이 크고 상대적으로 뭐 사람 많더라 어제랑 디펜던스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계속 어쨌든 하는 거는 뭐냐면 카페라는 만약에 나중에 저희가 아까 QKV가 뭔지 뒤에서 다시 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QKV 개념 자체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예요. 쿼리를 던지고 뭔가 특정 테이블에서 쿼리를 던지면 그 테이블에 있는 여러 키값 중에서 가장 유사한 걸 찾아서 그 밸류 값을 뱉어주는 거.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라고 해야 돼? 뭔가 검색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쿼리랑 키랑 밸류랑 정의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셀프 어텐션이 결국은 뭘 학습하고자 하냐면 카페라는 쿼리가 들어오면 거기 갔었어. 여기서는 약간 퍼센테이지가 그림과 다른데, 하여튼 여기서는 거기가 카페랑 가장 어쨌든 코릴레이션이 강하니까 이 지금 어제 카페 갔었어 거기 사람 많더라고 하니까 6개 워드 중에서 가장 코릴레이션이 큰 이 거기라는 거에 어쨌든 되게 코릴레이션이 크다는 뭔가 어텐션 말 그대로 단어와 인풋 시퀀스 내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성을 뭔가 찾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얘가 인코더에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인코더는 한마디로 인풋 시퀀스가 들어오면 그 주어진 인풋 시퀀스 안에서 모든 워드, 그러니까 인풋 시퀀스 안에 있는 모든 워드에 대해서 이 짓거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카페면 이렇게 하고 어제면 어제 많더라, 어제 뭐 갔었어,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이제 이 이그젠플은 제가 다른 블로그에서 가져오신 거니까 이건 되게 이런 이그젠플 많거든. 얘가 찾는 건 어쨌든 이런 걸 찾아요. 그러니까 특정 쿼리에 대해서 키밸류 중에서 코릴레이션이 제일 강한 애들이 확률로 나오는 거죠. 지금 노멀라이즈 해서 전체 어제 단어가 6개니까 6개의 확률을 다 더하면 1인 거고. 느낌이 대충 잘 아시는 분, 저는 솔직히 잘 몰라서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뭔지 느낌이 딱 소프트웨어에서 쓰는 느낌도 나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쿼리를 가지고 키랑 결국 얘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쿼리랑 상관성 있는 키를 찾으면 돼요. 솔직히 이 짓거리가 그거잖아요. 쿼리랑 관계성 있는 키 찾기. 그러면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설명이 되는 거라고. 이거는 이제 디코더에서도 똑같이 한다 그 얘기예요. 디코더도 마찬가지로 쿼리랑 키는 자기가 뱉어야 되는 일종 아웃풋 시퀀스에 대해서 해요. 그러니까 인풋 시퀀스는 인풋 시퀀스 내에 있는 워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제가 지금 너무 좀 많이 당황한 상황이라 하여튼 뭐 막 하고 있지만 워드, 기본적으로 모든 시퀀스는 그냥 워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쪽 아웃풋도 I went to the cafe 뭐 yesterday 하고 뭐 제가 어쩌고 돼 있는 이게 다 기본적으로 쿼리랑 키는 다 똑같이 이 결과에 대해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인코더랑 디코더가 셀프 어텐션을 어쨌든 하게 되면 결과는 이 테이블을 갖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코릴레이션이 지금 저희가 말한 것처럼 카페가 더만 뭐 이상한 더랑 혹은 뭐 이상한 애랑 높지 않게 카페가 뭐 대어라고 높게 나오도록 학습이 되면 저희가 아까 원했던 얘가 기대하기 아까 원했던 여기서 인코더에다가 내가 이거 집어넣고 스트링 처음에 잘 들어가면 이 단어가 잘 나오겠지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워크는 계속 이 코릴레이션을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만들어 놓고 설명을 안 했는데 하여튼 근데 어쨌든 이 코릴레이션 만드는 게 옛날에는 뭐 스태틱하게 컨볼루션이면 항상 정해진 포지션에서 스태틱한 사이즈만큼 보던 건데 당연히 제약사항이 있고 RNN도 문제가 많아서 어텐션이 나온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여기서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 그림도 있고 저 그림도 있는데 저 밑에 있는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뭐 계속 비슷한 이그젠플인데 결국 지금 이게 인풋 시퀀스예요. 이게 왜 인풋 시퀀스냐? 이게 인풋 시퀀스는 실제 I am a student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워드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각각의 워드에 해당하는 걸 뭔가 워드 임베딩이라는 걸 해서 다 벡터로 바꾼 거예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이것까지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그 부분 궁금해요. 워드 임베딩, 그러니까 결국 네. 글자를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떤 제한된 벡터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글자를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글자를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이 도대체 어떤 게 필요한지를 다 정의할 수 없어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설명. 설명이요? 설명. 뭔가 워드 임베딩도 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부분 설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그래요? 잠깐만요. 이게 뭔가 내가 참조한 페이퍼가 있긴 한데 뭔가 되게 이 아저씨가 잘 설명해 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잠시만 저에게 시간을 내가 뭐였었지 참조한 게 제가 지금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지금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걸까? 네. 여기 보면 좀 시퀀스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건 되게 뭐 그냥 간단히 설명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이거는 제 생각에 실제 워드 임베딩을 할 때 벡터의 위스는 기본적으로 뭔가 대단하게 정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어쨌든 자기가 그냥 그건 그냥 감으로 뭔가 감인지 뭐 규정의 히스토리인지 뭔가 갖고 정한 것 같고요. 어쨌든 모든 워드를 특정 랭스를 갖는 빗으로 다 바꾼 거죠. 빗벡터로. 빗벡터니까 벡터 사이즈로.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는 빗것 같았으면 512빗인 건가? 아니 512개의 엘리먼트를 갖는 실제 벡터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여기 각각에 있는 단어별 각각의 단어들이 동일한. 근데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이 도메인에서 보면 각각의 벡터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보기엔 모르는 것 같아요. 각각의 워드 임베딩을 할 때, 그러니까 인풋 임베딩을 할 때 이 각각 hi, how, you라고 하는 워드가 만약에 512 벡터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그 512개의 엘리먼트를 가는 벡터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각각의 엘리먼트가 이 워드에서 어떤 인포메이션을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보기에 뭔가 정의된 것 같지 않거든요.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제가 아는 네. 지에 대해서 선에서 설명을 드리면 하이라는 단어가 있고 헬로라는 단어가 있다. 그럼 두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유사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컴퓨터 관점에서는 이 단어가 유사하다는 걸 몰라요. 철자가 다른 거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매트릭스 연산을 통해서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 뭐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히든 스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공간에다가 매핑을 하면 하이랑 헬로우가 그 매핑된 공간 안에서는 되게 근접한 곳에 위치를 하게 돼요. 네. 만약에 또 다른 단어는 전혀 하이랑 헬로우랑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를 이 히든 스페이스에다 매핑을 하면은 완전 동떨어진 곳에 매핑이 돼요. 시각화를 해보면. 그런 식으로 뭔가 그룹핑을 하는 거죠. 단어들 간에. 유사한 건 유사한 것끼리 모이게 하고 다른 거는 다른 것끼리 모이게 하고. 이걸 이용하면 저희가 언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유사한 건 유사한 거 이렇게 만들어주고. 근데 프로퍼티가 엄청 많겠죠. 뭐 예를 들어 하이랑 헬로우는 뭐 예를 들어 비슷하다고 하면 인사를 하는 워드라는 면에서는 비슷하겠지만 뭐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거기서 필요한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진짜 종류가 무궁무진할 거잖아요.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장소에 해당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장소, 뭐 사람 관계, 뭐 나이, 뭐 색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어떤 워드라고 하는 게 뭔가 오브젝트랑 매핑을 할 때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종류가 510이 안에서 끝나지도 않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죠? 생각해 보면은 뭐 특정 단어가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워드 키워드 그 카테고리가 뭐 만약에 있다면 하이랑 헬로는 그쪽 방향에서는 같겠지만 뭐라고 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속성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뭔가 매핑은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매핑에 필요한 그 인포메이션이 정확히 뭐뭐뭐뭐다라고 하는 게 벡터를 정의할 때 제가 보기에 정의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인베딩에 해당하는 부분도 진짜 트랜스포머에서 완벽하게 하려면 제대로 학습이 돼야겠죠. 근데 문제는 그 학습된 결과가 하이랑 헬로우가 비슷한 도메인으로 매핑되는 건 보이는데 각각의 벡터에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얘가 이 공간으로 매핑됐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제가 느끼는 이 머신러닝 쪽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뭐 약점이라면 약점인가. 그러니까 뭔가 그냥 결과는 잘 나오는데 결과를 때려 맞춰서 어떻게 대충 설명은 되는데 아주 명쾌하게 이게 각각이 얘가 각 디멘전이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은 뭐뭐뭐고 이게 실제 왜 512개로 추려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 생각은 두 가지가 궁금한데 첫 번째는 저 베타라는 게 어떤 원한 인코딩 이런 밸류가 아니라 n 디멘전의 어떤 각각 0에서 1값의 값을 갖고 있는 벡터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512개의 엘리먼트를 갖고 있는 벡터고 각각이 뭐 8bit일 수도 있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 뭐 int 8에 51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차원 공간에 어느 클러스터를 각 그런 단어들이 이룬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클러스터를 이루기 위해서 학습이라던가 어떤 사람의 손, 그 결국 라벨링인 거잖아요. 네. 이미지로 보면 라벨링인 거고 네. 군집을 이뤄주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선행으로 이것 또한 쉽지도 않고 굉장히 주관적인 것도 개입될 것 같아요.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습을 통해서 알아서 그쪽으로 매핑돼. 그레디언트가 인베딩 레이어까지 흘러. 네. 지금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그것조차도 학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프리디파인된 상태에서 뭐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얘는 그것까지 학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되게 아주 중점을 둬서 포커싱하는 건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각각의 바라보는 인풋과 아웃풋 시퀀스에서 각 워드 사이의 상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카테고리가 비슷하다거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벗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뭔가 학습하고 나서 그 각각의 벡터들이 단어별로 시각화돼서 매핑되는 거 뭔가 따져보면 관계성을 뭐 이렇게 나중에 해석을 할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확히 막 뭔가 이렇게 시어리틱하게 뭔가 증명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실제 인베딩을 어떻게 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 잠깐 또 가보면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어텐션을 하면 이제 멀티에이드 어텐션 뒤에서 하니까 이제 큐케이블은 대체 뭐냐? 얘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자꾸 큐케이블을 갖고 쓰냐 하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각의 단어별로 어쨌든 각각의 단어별로 n 디멘전에 해당하는 모든 동일한 엘리먼트 개수를 갖는 실제 벡터로 다 표현을 많이 하고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시퀀스 T 시퀀스 프로블럼 푸는 기본적으로 인풋 시퀀스를 컨텍스트 벡터로 바꿔서 다시 매핑하는 모든 애들가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인베딩은 여기서 시작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인베딩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페이퍼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페이퍼를 참고해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느끼기에는 인베딩은 내가 무작위적으로 막 해서 이 단원 매핑해서 저 페이퍼의 결과를 내가 기대랑 다 인베딩 되는 가져와서 페이퍼의 결과를 냈을 때 결과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인베딩이 얘가 아니라 그것도 약간 해석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실제로 이제 이 논문 전에 워드 인베딩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워드 투 벡터라는 논문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워드 투 벡터는 언슈퍼바이즈드 방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어떤 단어가 있느냐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학습하는. 그러면 이제 의미론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이 비슷한 벡터 공간에 위치하게 돼요. 그런 걸 가지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했을 때랑 그냥 아예 태스크 자체로 인베딩을 학습시켰을 때랑 비교하는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보통 워드 투 벡터를 사용하는 것들이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워드 투 벡터로 미리 뭔가 학습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얘는 그냥 그 인베딩 레이어를 그냥 뭐 가우시안 분포 이런 걸로 이니셜라이즈 하고 알아서 학습되도록 하는 게 보통 쓰이는 방법입니다. 찾아보면 실제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지만 트랜스포머를 그 기반으로 하는 페이퍼가 진짜 미친 듯이 많거든요. 뭔가 트랜스포머에서 파생하는 페이퍼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마 진짜 생각하시는 그런 거, 트랜스포머에서 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거는 기존에 워드 투 인백 말씀하셨던 프리비어스 웍에서 미리 그냥 해놓는 게 좀 더 좋다는 게 많았는데 미리 해보면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페이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이런 건 나중에 더 찾아보죠. 네. 계속 말했지만 뭔가 이 관련된 거가 진짜 많아서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인베딩 해주는 애도 네. 그러니까 각그 뭐 웨이트 이런 것처럼 그 펑션 하나 안에 그 웨이트를 갖고 결국 저 i가 어떤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i는 무슨 값인 거예요? 그냥 뭐 ASCII 값이 되고 이런. 그렇죠. 어찌 보면 이게 그냥 제 생각에 그거는 단어별로 뭐 실제 단어를 구별하기 위한 단어별의 뭐 인덱스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딕셔너리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처음부터 그 스펠링부터 시작하는 뭔가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워드 개수는 있겠죠. 이게 최종에도 나오지만 저희가 나중에 최종 이 아웃풋 시퀀스를 낼 때도 아웃풋 딕셔너리 사이즈가 있어요. 아웃풋 워드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 워드 개수 안에서 아웃풋도 나오는 것처럼 인풋도 제 생각엔 어쨌든 얘가 핸들할 수 있는 워드 사이즈 개수는 아마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설명드리면 일단 문장에 들어오면 토크나이징이라는 걸 하거든요. 토큰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고 그 토큰에는 토큰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토큰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토큰이 정해지게 되면 내가 이 문장에 들어왔을 때 토크나이징을 했다. 그럼 이 토큰이 그 토크나이즈된 딕셔너리 안에서 몇 번째 토큰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값이 인베딩 매트릭스에 뭐 내가 만약에 30번째 토큰을 썼다 그러면 인베딩 매트릭스의 30번째를 보면 거기에 대한 인베딩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베딩 레이어의 매트릭스의 크기는 토큰의 개수 곱하기 벡터의 크기예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큰은 보통 한 5만 개, 뭐 4만 개에서 6만 개 정도? 말씀하신 토큰이라는 거는 어느 기준으로 짜야 되나요? 그건 학습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센텐스 피스라는 방법론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스펠링 간에 얼만큼 더 잘 뭉쳐져 있냐를 기준으로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라는 단어가 있으면 뭐 소녀라는 말도 당연히 많이 나오지만 소녀시대라는 말도 당연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소녀시대라는 그 단어가 토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점점 단어를 뭉쳐가면서 얘가 하나의 어떤 토큰 의미를 갖는지를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센텐스 피스도 학습이라서 내가 토큰 개수 정해주고 그 다음에 코퍼스 넣어주면 걔가 알아서 학습이 돼요. 토크나이저. 감사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보지 않았어요. 그 부분까지는 볼 만한 여유가 많지 않아요. 거기서 이걸 하는 게 만약에 0001이었다면 걔가 다음 걔도 학습에서 바뀌는 거가. 아니요, 그 인덱스는 딱 정해지고요. 인덱스는 토크나이저가 확정이 되면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서는 그냥 X 값은 I면 무조건 0001로. 네, 그렇죠. 그거는 아마 정해질 것 같아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트레이닝 과정에서 뭔가 숫자값이 0001일지 0101일지는 뭐 그때 아직 결정이 되겠지만, 네, 한번 정해지면 그거는 인풋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저 IMO 스튜던트는 이미 인베딩 레이어를 거친 이후에. 네, 그렇죠. 이미 거친.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인풋 시퀀스가 이렇게 들어왔고 걔를 갖고 이런 벡터까지 만드는 과정은 이미 결정된 거니까 그건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이게 완전 뭐 랜덤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이그젬플에서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워드가 4디멘저를 가지고 있다고 쳤고, 지금 이제 4D에 실제 이게 뭐 그러니까 계산을 각각 해도 되지만 그냥
센턴스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형태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단어가 4개 디멘전이고 좀 단어가 4개니까 총 16개 뭔가 벡터 형태 이런 식으로 잡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하는 건 이제 이 인풋 시퀀스로부터 어쨌든 이것도 다 학습이죠. 이 인풋 시퀀스로부터 Q, K, V에 해당하는 뭔가 밸류 값을 뭔가 매트릭스를 만들어내는데 이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 WQ, WK, WV라고 하는 웨이트가 있는데 이제 이걸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Q랑 K랑 V가 어떻게 잘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아까 말했던 각 단어 사이에 실제 연관성이라는 게 훨씬 더 잘 나오는 방향으로 아마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얘가 학습된 결과로 나온 이 Q랑 K랑 V가 아까 제가 말했던 그냥 검색 시스템 같은 데에서 말하는 키값 넣고 그러니까 내가 특정 찾고 싶은 단어 넣으면 그 단어를 기반으로 뭔가를 찾아서 걔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보여주느냐 진짜 일반적인 그냥 검색 시스템의 QKV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뭐 얘네만 쓰는 것도 아니고 쿼리 키 밸류 이거는 되게 흔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쿼리 키 밸류가 나오면 이제 쿼리 키 밸류 값을 어쨌든 이 인풋 시퀀스로부터 먼저 만들어내죠. 만들어내기 위한 이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인코더 안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얘가 스테터스인 거고 얘를 학습을 하게 될 거고 얘를 어떻게 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냐면 이제 이 QKV가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처음에 이그젠플에서 봤지만 계속 말한 대로 쿼리랑 코릴레이션이 큰 키값이랑 뭔가 유사도를 찾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유사도를 찾는다는 게 어찌 보면 저희가 배운 수학적인 거에서 이너 프로덕트가 유사도 찾는 거잖아요.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이너 프로덕트가 크면 유사도가 큰 거고 이너 프로덕트 결과값이 작으면 유사도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죠.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이 어텐션을 계산할 때 쓰이는 이 기본 다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가 이게 웨이트 이게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된 거고 기본적으로 얘가 어쨌든 원하는 게 쿼리랑 키 사이의 시밀리러티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너 프로덕트 왜 하냐? 아니 얘랑 얘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보려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매트릭스가 지금 이 이그젠플의 경우에는 지금 QK를 Q랑 뭐 K는 트랜스포즈해서 어쨌든 계산을 하면 4x4가 나오고 이 각각에 있는 포지션이 쉽게 말해서 X랑 Y 방향의 그냥 코릴레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확률 말 그대로 나중에 결국 할 건 그거예요. I랑 I는 상관성이 높은가? I랑 M은 상관성이 높은가? I랑 어느 상관성이 높은가? I랑 수치선 이걸 찾는 거예요. 결국은 이 Q랑 KT 계산해서 나오는 이 매트릭스가 실제 아까 말했던 실제 이 인풋 시퀀스에서 있는 관계성을 잘 표현하도록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나온 Q랑 쿼리랑 이 키를 트랜스포즈해서 나온 얘를 이 매트릭스를 어텐션 스코어라고 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얘가 Q랑 KT를 이너 프로덕트에서 나오는 거고 얘가 말 그대로 시밀러리티 매트릭스예요. 각각의 X 방향과 Y 방향에 있는 컴포넌트가 만나는 이 포지션이 얘가 확률이 얼마인지 보여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많이 쓴 이 이그젠플로 보면 아까 그 말했지만 제 설명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걸 하고 나면 저기 뒤에 있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까 말한 하이, 하와 이거 하면 여기 나오는 이 포지션별로 이 숫자 값이 말 그대로 그냥 당장 숫자 값이 그냥 뭔가 시밀러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시밀러리티가 크면 숫자 값이 큰 거고 시밀러리티가 작으면 숫자 값이 작고 당연히 언뜻 보면 알겠지만 그냥 봐도 같은 이거 다이고널스틱한 이 로우는 다 기본적으로 같은 단위가 높고 그 외에 이제 어딘가 높은 데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얘 높고 얘는 왜 높지? 하여튼 이건 이그젠플로 보여주는 거고 이게 숫자 값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매트릭스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고 난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그레디언트를 찾기 위해서 이 어텐션 스코어를 뭔가 뭐 스케일 다운 해주는 게 있고 기본적으로 이게 페이퍼에 있는 기본 이퀘이션이니까 Q랑 KT 이너 프로덕트 한 다음에 루트 DQ로 나누는 게 뭐 여기 따르면 스테이블한 그레디언트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래요.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완벽히 제가 뭔가 이게 계속 값이 곱해지면 뭔가 익스플로딩하는 효과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저 나온 값을 좀 샤프닝하고
뭔가 확률 분포로 바꾸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프트맥스를 취하고요.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기본적으로 위에서 구했던 이 어텐션 스코어, 어텐션 매트릭스가 모든 밸류 값이 0에서 1 사이로 뭔가 노멀라이즈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구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어텐션 스코어에 나오는 높은 값은 더 높게, 낮은 값은 더 낮게 만들어서 샤프닝이라고 표현하는 뭐 페이퍼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포를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뭔가 어쨌든 그림을 보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Q랑 KT 계산해서 이너 프로덕트 하니까 지금 방향성 같은 애가 기본적으로 시뮬러리티 높은 얘가 제일 높게 나올 거고, 얘를 소프트맥스 취하면 샤프닝 돼서 얘가 더 확률적으로 높게 나올 거고, 이 높은 확률을 가지고 실제 저 나온 밸류 값하고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밸류 값하고 곱하고 나면 결국 그게 뭘 하는 거냐면,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말한 저기서 구한 매트릭스랑 밸류 값을 곱하면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웨이티드 썸이 된 거죠. 웨이티드 썸이 됐다는 건 말 그대로 여기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는 값이 스코어로 이미 나왔으니까 밸류랑 곱해지면 상관성 없는 애는 거의 빵이 될 거고, 상관성 높은 애만 값이 존재할 거죠. 그럼 이제 이 어텐션 밸류 값을 구하고 나면 그게 아까 말했던 특정 단어랑 전체 인풋 시퀀스 내에서 상관성이 높은 애의 뭔가 점수가 높은 구조로 이 실제 어텐션 밸류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DK는 어떤가? 소프트맥스 안쪽에서 나눠주는 값. 히든 벡터의 디펜드. 예. 아니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히든 벡터가 지금 64, 이게 저희가 뒤에 뭐 설명하면 이게 512개의 엘리먼트를 갖고 있고, 나중에 멀티 헤드가 8개라서 각각의 헤드별로 64거든요. 64에 루트 씌워서 8로 나누게 돼요. 지금 뭐 저희가 옛날에 했던 버트나 이런 거 할 때도 버트에서 DK 값이 64예요. 루트 DK만 8로 나누고 64가 보통 768 쓰지 않나요? 768? 그거는 버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모델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네, 베이스가 768인가 그렇고 라지가 1024인가 그랬던 1024는 그 헤드게스가 16개고 걔도 DK가 64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되면 아마 64로 768이면 어떻게 돼요? 출력이, 예. 걔는 헤드가 16개고 DK가 64였나 보네요. 말씀하신 케이스는. 제가 얘기한 케이스는 헤드가 8개짜리고, 제가 본 거는 제 기억에 있는 거 512짜리가 더 기억에 남아서. 예. 밸류를 왜 곱해주는? 이 밸류 값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아까 처음에 이 QK 쿼리랑 키랑 밸류 값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밸류라고 하는 값이 뭐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밸류를 뭐라고 그냥 제가 찾고자 하는 그 워드의 값 자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워드의 값. 그러니까 이건 근데 이 부분은 뭔가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어떤 값을 찾고 싶은데 이 쿼리랑 키 값을 갖고 일종의 매칭되는 인덱스를 찾은 거고,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실제 그 밸류 값을, 그러니까 일종의 딕셔너리에서 어떤 값을 찾는다고 할 때 보시면 아까도 뭐 예를 들어서 i라고 하는 거에 해당하는 빅벡터를 보고 싶다. 그럼 그 빅벡터가 밸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그렇게 질문하시다 보면 이 i에 해당하는 워드 임베딩에서 얘가 벡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뭔가 이거를 레프레젠테이션 하기에 더 좋은 형태로 뭔가 바꿔주는 매트릭스가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 워드 임베딩에서 이게 밸류 같은데 이거를 왜 또 매트릭스에 곱하고 앉았냐. 근데 뭔가 이것만으로는 표현 안 되는 뭔가가 있나 봐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직도 약간 밸류는 말 그대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임베딩을 새로운 좀 더 고차원의 임베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매트릭스를 한 번 더 곱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뭐 그런 질문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제가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이미 여기서 이 아까 워드 임베딩 하면서 이 i라는 단어를 여기서 어떤 유의미한 벡터로 이미 밸류를 만들어 놨는데 걔에다가 굳이 얘를 왜 또 곱해야 여기서 유의미한 값이 나올까? 그런 거는 솔직히 조금 더 고차원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차원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려면 여기서 했었으면 됐잖아요. CNN도 여러 층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넌리니어 펑션에 들어가 있는 레이어를 여러 개를 쌌잖아요. 얘도 똑같이 그 매트릭스 밸류를 곱해줘야지 좀 더 고차원의 그 리프레젠테이션이 같이 여러 층을 쌓긴 쌓잖아요. 근데 네. 층 쌓는 건 층 쌓는 거고, 근데 소프트맥스 값만으로도 얘가 어느 것이랑 코릴레이션이 높은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네. 굳이 저기에서 멀티플라이 연산을 해서 굳이 컴퓨테이션을 나쁘게 하려는 거죠. 근데 이 QK 곱해진 그 어텐션 값은 진짜 말 그대로 어텐션 값들이라서 그 단어가 나타내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조금 더 고차원으로 만들어주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마스킹하는 거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 어텐션 스코어를 가지고 하는 건 이 밸류 중에서 내가 어디를 볼지를 마스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까 이 이그젬플로 보면 아까도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쓰여 있는 확률 있잖아요. 지금 0.02, 0.0. 이게 어텐션 스코어로 나온 결과인 거고, 그냥 어쨌든 얘가 하고자 하는 의미로는 밸류 값은 그냥 이 i 자체인가 봐요. i 자체, 멘트 자체, to 자체, 더 자체. 근데 걔를 왜 워드 임베딩에서 구한 거에다 굳이 또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냐? 뭐 계속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바로 매직이죠. 뭐 다 이렇게 그냥 이걸 곱해서 조금 더 리치하게 표현하고 있어. 매직이에요. 여기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그거를 뭔가 멋지게 설명할 수 있는 뭔가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심지어 뒤에도 뭐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뭔가 막 지금 정말 너무 두서없이 막 하고 있지만 이게 페이퍼에 어쨌든 되게 많이 나오는 그 인코더에서 나오는 로직 중에서 셀프 어텐션에 해당하는 블락을 보면 이게 셀프 어텐션 블락인데 셀프 어텐션에서 이게 리니어가 아까 말한 대로 임베딩된 워드 그러니까 인풋 시퀀스를 가지고 QKV를 구하고 그러니까 QKV를 구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메모리 Q랑 KT 아까 다 이너 프로덕트 하는 거고 스케일이 아까 말한 대로 DK 루트로 나눈 거고 소프트맥스가 걔를 샤프닝 해가지고 분포로 바꾼 거고 분포로 바꾼 거랑 다시 V랑 곱한 게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제 곱하고 나면 아까 어쨌든 왜 걔를 하여튼 곱하고 나면 어쨌든 나온 결과는 그 중에서 유의미하게 이제 이 어텐션 밸류 중에서 이 밸류 중에서 내가 포커싱해서 봐야 되는 단어만 값이 살아서 보이고 나머지는 다 마스킹해서 없어지죠.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기까지 그게 셀프 어텐션이래요. 그걸 하고 나면 아까 말한 대로 쿼리가 들어왔을 때 뭔가 특정 이 쿼리라고 하는 것도 인풋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QKV가 다 인풋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니까. 인풋 시퀀스가 들어오고 특정 단어 쿼리에 대한 뭔가 걔로부터 파생되는 나랑 상관성이 높은 밸류만 도드라지게 뿅뿅하고 보이나 봐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이해 안 됐던 건 좋아 뭐 다 좋네. 근데 갑자기 중간에 뭐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말이 나와요. 멀티헤드 어텐션. 어텐션.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 솔직히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멀티헤드 어텐션은 어쨌든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512개짜리 엘리먼트를 갖는 걸 8개의 헤드와 64로 나누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해가 안 됐던 이게 그리고 각각의 멀티헤드는 그러니까 이 페이퍼에서 나온 것 중에 이 페이퍼에서 이 페이퍼가 막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는데 이 셀프 어텐션을 써서 애큐리시가 높아졌고 또 얘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얘가 기존 RNN하고의 가장 두드러진 개선 방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병렬성이 엄청 높아져서 계산하는데 시간이 되게 짧게 걸려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빨라졌다 이게 아니라 병렬 시간이 빨라졌으니까 빨라진 것 때문에 트레이닝 시간이 줄고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트레이닝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성능도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주는 게 단순히 그냥 빨라졌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 때문에 트레이닝 결과 퀄리티까지 좋아지는 걸 얘기하는데 그 트레이닝 결과가 결국 빨라지는 핵심은 결국 이거거든요. 멀티헤드 어텐션. 멀티헤드 어텐션이 말 그대로 아까 이 QKT를 하잖아요. 이 QKT 뭐 이걸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벡터, 이 엘리먼트 4개짜리 벡터를 하나로 안 하고 반으로 잘라요. 2개로. 반으로 잘라. 2개짜리로 잘라요. 2개짜리 헤드 2개로 만들어요. 그리고 각각의 헤드별로 이식거리를 전면적으로 똑같이 해요. 그게 이 밑에 있는 얘예요. 원래 K, 뭐 계속 말하지만 Q, K 한 다음에 뭐 해가지고 V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를 여기 뒤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쪼개서요. 이걸 멀티헤드로 말 그대로
각 헤드 개수만큼 쪼개놓은 거죠. 이 example이면 헤드가 3개인 거죠. 그렇게 해서 빨라졌대요. 그렇게 해서 빨라진 게 결국 그러니까 이 페이퍼의 장점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실제 각 시퀀스 인풋과 아웃풋에 해당하는 뭔가 코릴레이션을 더 잘 찾고 거기에 더 중요하게 제일 강조되는 페이퍼에서 어쨌든 강조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솔직히 얘가 되게 크거든요. 멀티헤드가. 멀티헤드가 엄청 커요. 이게 그냥 싱글헤드였었으면 물론 기존의 리퍼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시퀀셜한 약점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계산이 되게 느려요. RNN 계열로. 그래서 기존에 RNN 계열을 뭔가 학습하거나 할 때는 되게 느리다.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느린 단점이 있었는데 이 어텐션으로 오면서 어쨌든 비약적으로 발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빨라졌대요. 제가 보기에 빨라졌다. 빠른데 퀄리티가 더 좋다. 근데 빨라져서 퀄리티가 좋아진 것도 맞는 것 같고 빠름에도 불구하고 이걸 써서 퀄리티도 좋은 것도 맞고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근데 빨라진 가장 큰 이유는 멀티헤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헤드 개수 쪼갠 것만큼 정렬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개 헤드를 쪼개고 8개 헤드 쪼갠 걸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가졌던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멀티헤드를 쓰면 정확도가 안 떨어지나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렬적으로 계산하는데 하나는 아까 이 example로 보면 하나는 워드 임베딩을 해서 하나 i라는 단어에 4개 엘리먼트를 갖는 4개의 뭔가 차원의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도록 디자인을 했는데 얘를 반으로 쭉 잘라가지고 둘 사이에 코릴레이션도 없이 각자 어텐션을 돌리면 이게 뭔가 인포메이션 로스가 생기는 거 아닐까라는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잘 못했으니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이거 쪼개는 게 정렬성을 높이고 계산 트레이닝 속도를 높이고 좋은 건 알겠는데 이러면 성능 안 떨어지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솔직히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에 파생해서 열심히 페이퍼를 찾아봤죠. 열심히 막 이제 이건 아무리 봐도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솔직히 설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설명으로 돼 있거든요. 설명이 뭐 멀티헤드 어텐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의 헤드가 각각 따로따로 아웃풋 벡터를 내는데 각각의 헤드가 주어진 기본적으로 써 있지만 서로 다른 걸 배우대. 그러니까 어쨌든 인풋으로부터 뭔가 서로 다른 걸 배우기 때문에 얘가 더 리치해진대요. 얘가 얘기하는 건 헤드를 여러 개를 쪼개놓음으로써 오히려 원래 하나만 배워야 되는 뭔가를 각각의 헤드별로 다른 걸 배워서 더 인포메이션이 리치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앙상블 같은 거 아니에요? 웨이시라고 하는 것만 여러 개 들래.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벡터 차원은 그대로 두고 그러면 차라리 그 웨이트가 여러 벌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를 구하고 그걸 썸하는 구조였으면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와닿았을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512개를 8개로 쪼개서 그러니까 64개씩 8개로 쪼개서 중요한 건 64개 8개 각각의 헤드가 코릴레이션이 없거든요. 그냥 각각을 따로 구한 다음에 그걸 그냥 콘캣해요. 나온 결과를 그냥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면 콘캣 이후에 다시 MLP가 있잖아요. 포인트 와이즈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갖고 그냥 포인트 와이즈 아니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한 번 더 계산하지 않아요? 버튼에는 있는데 트랜스포머에는 없나? 트랜스포머에도 뭐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풀리 커넥티드만 하는 것만으로 뭐 그것만으로 이게 다 충분히 커버가 되는지 저는 잘 하여튼 예전부터 그냥 제가 갖고 있었던 의문은 그거였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헤드를 하나만 써버리면 네. 이게 어텐션이 어쨌든 어텐션이 어느 단어가 어느 단어랑 연관이 있는지가 0에서 1 사이로 노멀라이즈 된 값이 계속 곱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계속 배운 것만 계속 학습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헤드를 여러 개로 나눠서 하면 여기서 말한 대로 진짜로 헤드마다 다른 거를 배울 수도 있는 거죠. 약간 앙상블 개념처럼. 네,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또 페이퍼를 찾아보면 이런 페이퍼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2019년도에 닉스에 나온 거에 중에 물론 이게 또 정확히 똑같진 않지만 헤드 16개짜리가 진짜 하나짜리보다 낫냐. 페이퍼가 정확히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똑같지 않아요. 약간 다른데 어쨌든 여기서 또 하는 얘기는 막상 이제 저는 오히려 약간
그냥 저 말은 결과를 그냥 합리화하는 말 같고 그냥 뭐 풍부해지고 리치해진다는 말을 합리화하는 말 같고 그냥 어찌됐든 그냥 이거 순전히 제 그냥 혼자 저만의 집에 가서 한 생각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싱글헤드로 돌리면 성능이 충분히 안 나오고 패럴리즘이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병렬성 확보를 위하고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멀티헤드를 만들어놨고 멀티헤드를 만들어놨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안 나쁘고 트레이닝 속도는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그냥 저렇게 포장했다고 저는 결론을 내요. 왜냐면 이 뒤에 이 페이퍼가 어떤 페이퍼냐면 여기 이게 그러니까 이런 페이퍼가 되게 많아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결론이 뭐래요? 결론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뒤에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텐션이 크게 세 개잖아요. 인코더랑 디코더 사이의 어텐션 그리고 인코더와 디코더 안에서의 셀프 어텐션. 근데 실제 이 결론은 인코더랑 디코더에서 셀프 어텐션에서 있는 멀티헤드는 지워도 생각보다 결과가 많이 안 나빠져. 근데 결과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헤드를 안 나누고 만약에 512를 그대로 쓰잖아요. 네. 그러면 걔를 가지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 연산량이 훨씬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산량이 줄어드는 관점 말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멀티헤드를 했다고만 썼으면 제가 그냥 별로 콜을 안 했는데 멀티헤드를 쓴 거에 다 곳곳에 어떻게 있냐면 얘가 더 리치하게 해준다. 더 리치하게 해준대요. 계속 중간에 리치하게 해준다는 말이 계속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 말도 그렇고 뭐 여기 있지만 어디야? 하여튼 제가 지금 뭐 이것 많이 섞여 있어서 하여튼 제가 가졌던 의문은 어쨌든 계속 리치하다는 말이 너무 많아서 그냥 차라리 성능 때문에 8개로 쪼갰어. 이 말을 했으면 그렇지 그럴 거야. 근데 뭐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많이 안 떨어지나?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자꾸 패럴리즘이 좋아졌다, 병렬성이 확보됐고 트레이닝 속도가 빨라졌고 성능적으로 너무 좋다. 근데 그게 동시에 리치해져. 이렇게 하니까 뭐가 리치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정확히 영균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냥 팩터 랭스가 똑같은 상태에서 웨이트가 8번이었으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건 좀 뭐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맨날 했던 게 제 질문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엄밀히 제가 원하는 수준의 답을 얻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페이퍼에서 하는 얘기는 기본 이런 바닐라 어텐션이 있고 멀티헤드 어텐션이 있을 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였어요. 인코더랑 디코더 쪽 어텐션은 기본적으로 프로닝을 하면 그러니까 엄청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데에 비해서 뭐 각각 인코더랑 디코더 안에 있는 셀프 어텐션은 상대적으로 헤드 개수를 뭐 하나까지 줄이는 건 아니지만 좀 줄였을 때 퍼포먼스, 그러니까 애큐리시 딜레이는 상대로 적다.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멀티 헤디가 되게 크리티컬한 컴포넌트에 대한 크리티컬 롤을 담당하는데 이게 이 둘 사이에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서 뭐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그래서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저만 답답한지 모르겠는데 난 좀 뭐가 이상한데 뭐 하고 그냥 계속 다 그렇다니까.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몇 개 더 페이퍼를 찾아봤는데 어쨌든 제가 의도했던 그러면 그거 아니고 똑같은 비디스를 갖는 거 싱글 비디스로 했을 때 뭐 진짜로 그러니까 계산도 오래 걸리는 거 말고 애큐리시는 어떻게 되는데에 대한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다 찾아보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되게 노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퍼 뒤에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성능 향상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나 헤드를 돌려야 되잖아요. 연산량을 줄이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 그러다 보니까 또 헤드를 프루닝하는 마치 뭐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특정 제로는 어떻게든 프루닝해서 날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와 비슷해 보이고 뭔가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맨날 하는 게 프루닝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언제인데 이렇게 됐지? 한장하겠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네. 하여튼 그래서 뭔가 생각보다 이 어텐션을 써서 셀프 어텐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막 말을 하다가 제일 이 페이퍼에서 강조하는 가장 큰 장점은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생겼어요. 저게 병렬적으로 수행 가능했기 때문에 생긴 이득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페이퍼에서 얘기하는 꽤 많은 이득 중에 저는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그냥 멀티헤드 아니었었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셀프 어텐션을 썼는데 멀티헤드가 아니었어. 그러면 이 페이퍼가 이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페이퍼가 됐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거꾸로. 왜냐면 이게 어쨌든 엄청 빨라진 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본 RNN보다는 어쨌든 어텐션을 썼으니까 빨라진 것도 맞고 그것도 맞으니까 그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군요. 어쨌든 어텐션으로 와서 빨라졌고
또 어텐션을 멀티헤드로 또 쪼개서 또 빨라졌고 그게 되게 트레이닝 관점에서 엄청 큰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도가 더 올라갔으니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RNN이랑 또 다른 점이 RNN은 인풋을 시퀀스를 하나씩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 하나씩 넣어서 하나씩 계산을 해야 되니까 유틸라이제이션 높아지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죠. 얘는 인풋 시퀀스 전체를 다 넣어서 얘 전체를 다 계산하니까 네, 유틸라이제이션이 많이 높아지죠. 비유틸라이제이션. 그렇죠. 예, 거기서 오는 게인도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RN에서 어텐션 오면서 생기는 게인, 어텐션이 멀티헤드로 가서 생기는 게인이 다 곱해져가지고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엄청 빨라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RNN 계열이 계속 그게 문제였어요. 어쨌든 느리다. 계산량이 너무 많고 느리다. 그리고 뭐 LSTM, GRU 써가지고 기존의 RNN보다 훨씬 뭔가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많이 보완이 되는데 느리다가 제일 문제였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더 해볼게요. 그래서 그다음에 마지막 있던 이제 제가 하여튼 이제 뭔가 다 설명한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인코더 쪽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고 인코더랑 솔직히 디코더는 거의 똑같아요. 디코더랑 거의 똑같은데 유일하게 차이 있는 건 들어보실 수도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예. 디코더 잘 이걸로 이게 그림이 조금 더 이쁘니까 이거 이렇게 찾고 하는 건 다 똑같고 디코더도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결국 제가 다 설명드리는 게 이거예요. 멀티헤드 어텐션 이게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이고 디코더에 보면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 있어요. 이게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이고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 아까 말한 인코더랑 디코더의 사이에 있는 어텐션이에요. 이 어텐션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셀프 어텐션으로 설명드린 이게 두 가지고 이 어텐션은 여기서 특별히 설명 안 해요. 이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은 똑같아요. 셀프 어텐션이고 로직이 똑같으니까 다 똑같아.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까 디코더는 보면 이제 아까 보시면 지금 현재 이 트랜스포머에서 할 때 보면 순서가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당장 오토 리그레시브가 계속 그 이전 인풋이 계속 다음 뭔가를 결정할 때 인풋으로 계속 피드백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단어 사이에 아까 말한 원래 어텐션은 인풋 시퀀스를 다 보는 거죠. 인풋 시퀀스에서의 어텐션은 인풋 시퀀스를 다 보는 건데 아웃풋 시퀀스는 다만 차이가 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거 뒤에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것만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매트리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만큼 마스킹한다. 마스킹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만큼 마스킹해가지고 다 인피니티로 만들면 여기가 빵이 되고 소프트맥스 취할 때 이만큼에 대해서 샤프닝이 되니까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여기가 빵이 되고 이렇게 된다. 이게 딱 유일하게 이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에서 인코더랑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어쨌든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인코더,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어쨌든 인코더랑 디코더 사이에 뭔가를 해야죠. 인코더랑 디코더 사이에 이제 이 그림에서 아까 말한 이 셀프 어텐션, 인코더랑 디코더 사이의 어텐션 요 빨간색에서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디코더에서 실제 만들어진 컬이랑 인코더에서 실제 나온 이 키값하고 밸류 값을 갖고 어텐션을 해서 나온 결과 값으로 실제로 아까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는 솔직히 이 각각의 블락은 동작이 다 똑같아요. 진짜 얘는 그냥 이 그림에서 똑같지만 다 똑같아요. 그냥 다 똑같이 어텐션 블락이에요. 그냥 인아웃만 다르고 이 셀프 어텐션은 다 인풋에서 오고 얘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은 다 아웃풋에서만 오고 얘는 인코더랑 디코더 섞여 있으니까 쿼리는 이 디코더에서 오고 인코더에서 나온 아까 얘 결과 아웃풋으로 나온 결과값이 키랑 밸류 값으로 와서 여기서 돌아가지고 나온다. 물론 여기에 솔직히 설명이 더 여기 아까 말씀하신 이 피드포워드라고 하는 포인트 와이즈 피드포워드도 있고 얘도 막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도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듣기 뭔가 껴맞추는 느낌이고 그냥 얘가 그렇다는데 내가 특히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솔직히 제가 설명을 엄청 많이 스킵했는데 보니까 뭐 포지셔널 인코딩 들어가는 것도 원래 있는데 이것도 빼먹었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각각의 인풋 센턴스에 들어가는 그 아까 빅벡터에 보면 제가 이그젬플로 봤던 여기에 I am a student에 그냥 이게 I am 각각의 그냥 각각의 그 인풋 벡터에 실제 각 워드에 해당하는 포지션 정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대단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네. 네, 뭔가 진짜 조성없네요. 혹시. 하여튼 네, 그래서 이것까지 하고 나서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한 아까 얘기는 열심히 찾아봤지만 생각처럼 내가 원하는 아까 제가 질문은 계속 이거였어요. 이거 하나 쓰는 거랑 이거 하나 쓰는 게 진짜 같은 거 맞아? 난 아무리 봐도 안 같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 쓰는 게 더 결과가 좋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실제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그러니까 실제 익스큐션 타임 말고 그냥 퀄러티로 봤을 때 아니면 아까 제가 더 근본적으로 진짜 멀티헤드 할 거면 이게 8 곱하기 64가 아니라 8 곱하기 510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8 곱하기 64는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아무리 페이퍼를 열심히 뒤져봤지만 제가 정확히 원하는 건 없었다. 아쉽지만 더 못 찾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넘어갔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제가 보면서 이해 안 됐던 또 이거 원래는 이걸 제가 처음에 본 게 아니라 버트를 먼저 봤는데 맨날 버트에 가면은 이제 이거 보기 전이었으니까 일단 트랜스포는 여기 나온 대로 인코더랑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가 나온 거는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인풋 시퀀스 인풋 랭귀지를 아웃풋 랭귀지로 매핑하는 거를 어쨌든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얘는 인코더랑 디코더가 다 필요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버트에 가면 인코더 온리라고 막 나오고 솔직히 GPT는 아직도 다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GPT 가면 디코더 온리라고 나오나 뭐 그럴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돼. 얘는 왜 인코더 올린가? 얘는 왜 인코더만 쓰는 거야? 버튼은 대체 왜 인코더만 쓰지라고 했는데 이제 어쨌든 여기 설명은 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뭐 제가 이제 찾아본 거지만, 그러니까 캐주얼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잠깐 그 통계학적으로 스태티스티컬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쓰는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뭔가 확률 분포로 돼 있는. 저 커절 아니에요? 캐주얼이 아니고 커절. 커절. 그러니까 커절. 오토 리그레시브가 어떤 커절한 프로세스. 네. 그건 제가 좋은 지적이에요. 하여튼 네. 예, 기본적으로 이 랭귀지 모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하는 일이라는 게 확률 모델이잖아요. 확률 모델이니까 기존에 내가 들어온 프리비어스 토큰을 가지고 다음 거를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커절 랭귀지 모델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프리비어스 토큰 인풋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프리비어스 토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피드백 받아서 다음에 넥스트에 나오는 걸 예측하는 모델이라서 얘는 디코더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던 디코더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니까. 디코더가 그러니까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내가 뱉은 결과를 다시 내 인풋으로 받아서 물론 트랜스포머는 걔가 인풋으로부터 받는 뭔가 인포메이션도 있지만 얘는 이 랭귀지 모델은 실제 뭔가 트랜슬레이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어진 인풋 시퀀스의 현재 어떤 스테터스에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라고 하면 그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코더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아까 말한 이 NMT 같은 경우에는 뭐 인코더랑 디코더가 다 있는 경우고 그 버튼은 왜 인코더만 있냐? 버튼은 약간 이 랭귀지 모델 푸는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보통 이런 랭귀지 모델은 인풋 시퀀스가 들어왔고 아까 I went to까지 딱 주고 그다음 뭐 이거 맞추는 거라고 하면 얘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약간 문제 정의를 바꿔서 I went to만 준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다 주고 그 문장에서 특정 단어만 블랭크해서 줘요. 그리고 이 블랭크 단어가 문제를 맞추는 걸로 바꿨죠. 그렇게 바꾸니까 마치 뭐 같아졌냐면 아까 디코더 쪽에서의 차이는 결국 그거였잖아요. 뒤에 안 보는 단어는 마스킹하는 거였는데 얘는 결국은 인코더처럼 인풋 시퀀스를 다 봐야 되잖아요. 문장 전체를 다 보고 그 중간에 비어있는 개만 맞추는 문제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인코더만 쓰는 구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 버트를 어떤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 인코더가 들어온 거 자체를 다시 맞추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디노이징이라는 거는 뭐 몇 개를 뚫어놓고 그걸 맞추는 그게 왜 디노이징이에요? 그러니까 요 노이즈로 들어온 애를 없애는 거를 목표로 하는 오토 인코더라서 그러니까 몇 가지 인풋을 이렇게 빼놓고 그거를 다시 맞추는 거잖아요. 마스크드 LM이라는 게
몇 개를 네. 마스크로 이렇게 막아놓고 네, 걔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풋 때 이미 마스크로 막혀 있어요. 걔는. 네, 맞아요. 인풋 때 이미 마스크로 막혀 있고 마스크로 막힌 애를 다시 살리는 거라서 디노이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노이즈가 인풋에서 노이즈를 주고 얘를 디노이징해서 다시 살려요. 그래서 얘는 오토 인코더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GPT나 이런 애들은 오토 리그레시브 테스트 하나씩 넣어서 맞추고. 오토 리그레시브라서 디코더인 거죠. 네. 죄송합니다. 진짜 길어지고 있네요. 하여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해 못했던 오토 리그레시브도 기본적으로 오토 리그레시브는 약간 리커런트한 속성을 갖는 거고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고 오토 리그레시브 네트워크는 뭐 이것도 되게 RNN 계열에 되게 많은 페이퍼들이 있고 근데 어쨌든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아까 말한 리커런스가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떻던 이전 스테이트에서 뱉었던 게 그냥 다시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구조를 그냥 그러니까 리커런스가 있는 리커런트한 뭔가를 다 그냥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 계속 드렸던 대로 디코더 쪽이 계속 특정 인풋 시퀀스까지 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맞추는 건데 이제 트랜스포머는 그 맞출 때 인풋 시퀀스 인포메이션을 이용하는 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예. GPT도 오토 리그레시브예요. 네. 네. GPT는 뭔가 제가 아직 뭔가 정확히 이해는 하지 못했어요. 뭔가 얘가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는 건 얘가 정확히 얘는 그러니까 GPT는 뭘 푸는 건데 얘는 오토 리그레시브인가? GPT는 아까 말씀하셨던 커절 랭귀지 모델로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씩 넣어가면서 뒤쪽 단어 맞추는 거 학습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버튼은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마스크 뚫어놓고 맞추는 거. 그러니까 되게 단어를 맞춰도 이거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뭔가 제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단어를 같이 맞추는 거라도 그냥 시퀀셜하게 하나씩 그 다음 걸 예측하는 거랑 구멍 뚫어놓고 맞추는 거랑 완전 다른 거더라고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한 상태로 뭔가 맨날 듣다 보니까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지라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대충은 해결이 됐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고 두서없이 막 설명을 했는데 뭔가 열심히 의욕은 넘쳤으나 뭔가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정리하면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짱이에요. 모든 도메인에 다 쓰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많이 들어보신 대로 비전 쪽에서도 쓰고 있고 뭐 비전 BIT라고 해서 비전 트랜스포머 나오고 어떤 뭐 이름에 다 트랜스포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퍼는 그거밖에 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도메인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RNN은 아예 없어졌어요. 뭔가 RNN 계열은 다 존재를 감췄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번에 나온 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는 뭐 트랜스포머를 위한 뭔가 로직도 따로 들어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제대로 설명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면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제 설명보다 열심히 링크를 다루는 레퍼런스를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돼서 제가 설명을 좀 뭔가 두서없게 한 건 맞지만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해결을 해주신 여기 새로운 멤버 영근님이 이제 조인하시기로 하셨고요. 우리 끌게요. 조인을 하신 끄면 돼요. 조인을 하신다고 나가게 하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꺼지나요?